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6년까지 네팔에서 자동차 정비 분야로 활동한 정희석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제 소개와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실 매치가 잘 안 되잖아요. 자동차, 그리고 소개에 보면 국제지역대학원 박사과정,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구촌 재난을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지난 한 10여 년, 그 봉사활동이 끝나고 10여 년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봉사단으로 갔던 것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숭고한 목적보다도 누군가를 돕고 싶고 이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더 큰 것은 제가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국가를 경험하고 싶었고 다른 문화를 좀 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코이카가 있었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자동차 정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학생은 아니었고요. 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갈 때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었어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서 1학년 때까지는 거의 공부를 안 했고요. 2학년 때 정도 되면서 뭔가 내가 해볼 만한 것들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제가 다니는 학과에서 기능 경기 대회 준비 학생들 뽑는데 제가 지원을 해서 그때부터 약 한 2년 동안 거의 다른 사람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 저는 기능 경기 대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능을 배웠고 그때 배운 것이 자동차 정비는 아니고요. 농기계 정비였습니다. 농기계 정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꿈은 이렇게 전국대회도 입상하고 세계대회까지 나가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세계대회까지 못 갔고 지방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전국대회에서는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해서 세계대회 못 갔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대학에 갔고 대학에 다니면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 여러 가지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네팔을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됐고요. 네팔에서 제가 학교에 파견돼서 자동차 정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네팔에서 있다 보니까 재난에 관련된 소식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2004년에는 네팔과 가까운 밑에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는 한 12월 정도에 크리스마스 전후쯤 해서 사람들과 그 단원들과 모여서 있었는데 그 소식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렇게 큰 소식들이 네팔에 있으니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네팔에 있다 보면 지진 위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재난에 관한 교육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에게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재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좀 특별함들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만한 이야기들도 좀 다르게 다가오고 그렇게 시작돼서 이제 그 뒤에 네팔과의 인연이 시작되고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 재난 관련된 공부도 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또 여기서 박사과정에서 지역학, 네팔 지역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인데요. 재난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굉장히 평화로운 가운데서도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굉장히 평화로웠던 공간이지만 단순간에 진짜 단 10분 차이에 정과 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경험들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어요? 혹시 활동하면서? 네. 재난을 경험해 보셨나요? 어떤 거 하셨죠? 지진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피해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있었죠. 저희가 한국에 살다 보면 사실 한국은 재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 교육이라든지 재난 관련된 것들이 많이 없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어떻게 다들 그러죠. 뭔가 책상 밑에 들어가는 게 부끄럽고 그렇죠. 뭔가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쪽으로 머릿속에 책상 밑에 머리를 숨거나 아니면 문 가까운 곳에 이렇게 문틀에 있거나 창문과 가까운 곳에서는 피한다.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알면서도 책상 밑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끄럽죠. 좀 뭔가 어색하고 몸에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재난 위험한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훈련되어야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발표하면서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재난이 많이 오면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들이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활동했던 네팔 같은 국가고요. 먼저 재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현황과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 재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혹은 국가, 국제기구 아니면 다른 정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마치고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재난을 우리가 사실 비교적 안전한 국가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앞서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세계 시민 교육의 그 핵심 포인트인 저희는 같은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 다치거나 아니면 저희 마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는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뭐 네팔에 일이 일어나든 어디에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의 마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좀 비교적 좀 그렇게 관심이 덜 가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의무들이 별로 없어지겠지만 이제는 지구촌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 저희의 가족들이고 마을 사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양한 재난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 환경뿐만 아니라 재난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고 각각 카테고리별로도 뭐 그냥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뭐 일례로 지진이 있고요, 기후변화, 태풍, 그리고 혹서, 혹한, 그리고 뭐 번개, 낙석 모든 것들이 재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재난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자연 재난들입니다. 뭐 한국에서도 때로 태풍이 있거나 하지만 그 피해들이 사실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인 틀로 나눠보면요, 지구 물리학적 재해라 그래가지고 땅에 그 지구에서의 그 물리적 운동 때문에 발생하는 재난들이 있고요, 지진이나 산사태, 쓰나미,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지구 위에서 수문학적인 재해로 눈사태나 홍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적인 걸로요, 뭐 굉장히 덥거나 굉장히 춥거나 몽골 같은 경우에서도 40도 이상 돼서 그때 한참 이슈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죽어서 그 가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했었거든요. 그 외에 우리가 좀 관과하는 것들이 밑에 두 부분인데요. 생물학적 재해라고 해서 전염병, 최근에 있었던 뭐 국내 메르스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국가 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충분히 그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보호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런 보호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 굉장히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광고하지만 하나의 재난의 큰 카테고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저희가 또 광고하는 부분들이 인적 재해, 인재도 하나의 재난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인적 재해 안에는요, 뭐 저희 이것도 뭐 최근 국내 사례지만 예전에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적 사회로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더 대규모 피해를 발생하는 것들은 역시 전쟁이라든지 뭐 그 안에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다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재난 관리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간략한 표들이니까 뭐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 세계로 재난은 국가를 가지지 않고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특별히 좀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의 대륙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진이라든지 그런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표는 이제 2015년 기준으로 이제 유엔에서 그 재난 관련 정보들을 모으고 그런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통계를 잡은 탑 10 가장 사상자가 많이 난 재난과 피해를 가장 많이 일으킨 재난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재난 순으로 한번 카테고리를 해본 건데 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제일 오른쪽에 피해로 보면 사실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국은 하루만 경제가 좀 멈춰도 굉장히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요. 반면에 네팔은 뭐 네팔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그렇겠지만 장기 파업, 일주일, 한 달 일어나도 경제적 피해들이 선진국이 하루에 뭐 파업하는 것보다도 적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액으로는 사실 적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망자를 보면 같은 재해가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거의 한 8개 국가가 그 개발도상국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지?
이런 것을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이유가 재난이 발생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 요소, 우리가 말하는 태풍이라든지 어떤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항상 재난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재난 대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생하는 위험 요소의 크기가 재난을 대한 대비보다 작다면 그것들이 발생한다고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재난 위험 요소는 굉장히 작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비 역량이 작다면 그것은 재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는 아까 전에 분류한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재난에 대한 대비로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내진 설계물 뭐 대비 저희 아까 전에 했던 뭐 이베큐에이션 드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적재해 제도 안에서는 법 제도에 대한 구축, 그리고 시민의식, 그리고 뭐 경찰이라든지 공권력의 치안 확보 이런 것들이 재난을 대비하는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난이 뭐 건물을 잘 짓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라든지 그 나라의 뭐 이렇게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인데요. 2003년에 이란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상자가 컸습니다. 흙집으로 많이 지어진 지역이었는데요. 새벽 6시쯤인데 그때 거기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사망자가 특별히 많았던 사례고요. 진도 6.6에 사망자 약 25,000명 정도가 발생했었고요.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좀 더 진도가 컸던 지진이 발생했는데 사망자는 68명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니가타 지역이고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2011년 3월 11일 날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그 이후에 쓰나미 때문에 사망한 사망자가 15,000명, 16,000명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고요. 이 지진의 규모조차도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지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수치고요. 그런데 제가 2012년 3월 11일 날 지진이 나고 8월 달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재난복구 과정을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사망자 수치가 어떻게 이거밖에 안 나올 수 있었지라는 생각 좀 든 사례가 뭐냐면 지금 이런 지진하고 난 뒤에 이런 쓰나미가 일어날 때까지 약 한 1, 2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마을에 있던 주민들이 수십만 명이었어요. 빠르게 대피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하고 거의 대부분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거든요. 지진 자체로 대한 사망자보다는 그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고 아까처럼 머뭇머뭇하고 있었더라면 이 사망자 수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커졌을 겁니다. 그만큼 일본의 대비 능력이 많이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진인데요. 작년 4월 23일이었나요? 3일 정도에 발생한 네팔의 지진입니다. 8.0이었고요. 사망자가 8,0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네팔에 가보신 분이 저는 이번에 생각보다 놀랐는데 네팔 분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시는데 오늘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유일한 네팔 출신이라는 게 좀 놀랍긴 하지만 네팔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집들이 굉장히 약하게 지어져 있어요. 벽돌 집들이 많고. 그래서 대비가 좀 부족하고 사람들의 대피 수준이라든지 대응 수준 이런 것들이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피해가 더 크게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네팔 사례에서는 조금 더 그 네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회복력이라고 하는 거기서 계속 그 외국 사람들이 모여서 리질리언스가 강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회복력, 그 재난에 대응하는 그 모습들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패닉 없이 사람들이 잘 복구하는 모습들은 있었습니다. 반면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요. 뭐 이제 역사적 이런 것들을 말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1850년부터 적십자사가 그것들이 좀 더 구체적인 인도적 지원의 시작이었고요. 91년에 유엔에서 결의가 이루어졌고 저희는 이런 4대 원칙에 따라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2007년에 그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요. 외교부 내에서도 그간에는 각 그 지역 담당 부서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조금씩 소액으로 대응하던 것을 이제 인도적 지원과라고 해가지고 인도 지원과라고 해서 거기서 좀 통합해서 지원하는 좀 이렇게 체계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엔 이제 인도적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네팔에 지진이 나고 저는 지진 당시에는 한국에 있었고요. 지진이 발생하고 한 2주 정도 뒤에
지원 인력으로 파견돼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이런 그 UN 관련된 기관들하고 한국의 협업 계속 회의만 열심히 다녀가지고 마음이 좀 무거운 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안 가고 그게 현장이긴 하지만 계속 그 회의만 다녀서 좀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유엔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배웠는데요. 나름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UN 클러스터에 대한 시스템을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말씀드리면요. 세계 시민이라는 아까 전에 계속 정의를 드렸겠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대응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결국은 세 가지 인식 그리고 역할을 인식하고 그리고 행동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구촌 재난에 있어가지고 저희의 역할은 이제 지구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재난들이 결국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그런 것이 세계 시민들의 재난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저는 이런 세 가지 논의 주제들을 한번 얘기해봤어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재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선진국에 발생하는 재난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재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을까? 좀 큰 주제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발제 끝나고 저희 조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